수요일입니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까는 경찰 시간입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가수 겸 배우 보아가 일본에서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은배 팀장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보아 가수죠. 가수 보아가 SM 직원을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일본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약을 그걸 국제우편으로 우리나라에 보낸 거예요. 우편으로? 우편으로. 근데 보아 씨 이름은 아니고 SM 직원 이름을 보냈는데 이 세관에서 우편물 검색을 하거든요. 검색 과정에서 그 졸피뎀이 들어있는데 체크가 된 건데 일단은 수입 허가도 안 받았고 사전 허가도 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피해자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수입 허가를 받아야지만 우편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 졸피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뭔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SM 측에서는 무지다, 까먹었다, 몰랐다라고 하는 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못했네요. 몰랐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정황상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또 뭐 석연찮은 것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일본 보아 씨가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또 거기서 이제 약도 뭐 이제 거기서 사 먹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처방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일본에서 일본인 의사가 한 처방전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비대면은 안 되지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요새는 비대면으로도 처방이 되니까 뭐 단골이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처방해서 받았을 수 있다라는 것이 SM의 주장인데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주장이 그러면 보아 씨라면 SM을 대표하는 연예인인데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너무 허술하게 처리한 거 아니냐라고는 양쪽의 판단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드린 거 뭐냐면 마약류 관리법에서 마약류라고 한다면은 마약 있지 않습니까? 헤로인이라든가 코카인,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어요. 지금 말한 졸피뎀이라든가 프로포폴, 대마가 있는데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 그 라목에 보게 되면은 가나다라 목이 있어요. 라목에 보게 되면은 졸피뎀하고 프로포폴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마약류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수입하려고 그러면 의사 처방도 있어야 되고 처방전도 있어야 되고 무조건 해야 신고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의사 처방은 일단은 일본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안 받은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수입할 때 수입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편물로 보냈기 때문에 보통 교수님 알겠지만은 마약을 밀매할 때 우편으로 들어오거든요. 소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체크가 됐기 때문에. 경로가 기존의 그 위법한 경로로 오는 그것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마약을 너네가 어떻든 간에 밀매, 수입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강력부에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홍정욱 의원의 딸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다가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전수조사,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까갖고 보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마약 수사를 이렇게 첩보를 수집해 갖고 까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약 수사는 첩보가 많이 있다면서요. 근데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발표 자체는 그냥 이렇게 세관 과정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다고 쳐도 여러 가지 경로에 따라서는 지금 이 사안이 대단히 중대할 수도 있고 아니 되게 단순할 수도 있는 이게 굉장히 폭이 넓은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해외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그 곳에서 뭐 몸이 아프다거나 여러 가지 처방 같은 걸 받았던 적이 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그때 그 처방받았던 약을 이렇게 갖고 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우편으로 받는 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상으로 봤을 때.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약류 관리법에 해당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수입 들어올 때는 수입 허가해야 되고 내가 갖고 들어올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졸피뎀 같은 경우에 연예인들이 많이 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혹시라도 또 졸피뎀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졸피뎀뿐만 아니라 또 다른 향정 의약품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보아 씨가 일본에서는 처방 받아가지고 했지만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
아마 이제 일본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아마 의사가 옛날에 보아 씨가 처음 받았기 때문에 해준 것 같긴 한데 지금 SM에서는 지금 몰랐다는 얘기죠. 무지로 실수했다는 얘기지만 일반적 얘기로 볼 때는 조금 의심이 가기 때문에 강력부에서 이걸 조사하는 거는 제가 타당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졸피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이 졸피뎀이 프로포폴 이거랑 비슷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맞죠. 수면 마취제 같은 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가 의존성이 높아지면은 그래서 이제 극단적 선택 쪽으로 갈 수 있는 약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최진실 씨 같은 경우도 이런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이런 졸피뎀 사용 자체가 물론 그것이 대단히 순수한 의도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것은 그 소속사에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이 해줬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SM 같은 이 큰 데서 이걸 놓쳤다. 이거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파장이 좀 꽤 있을 수도 있겠군요. 보아 씨는 SM을 대표하는 연예인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졸피뎀 알다시피 국내에서도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국내에서 졸피뎀 있어요. 실제 품목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보아 씨가 직접 이름을 한 게 아니고 직원 명의로 통해 받으려고 했어요.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이 말이죠. 석연치 않네요. 석연치 않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는 건데 아마 검찰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아 씨를 조사했고 또 직원 조사했다고 한다면 이번뿐만 아니고 또 있었는지 또 양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아마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의성을 판단하는 건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걸 한 사람과 아닌 그 루트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 고의성이 되는 거고 그게 전혀 없이 그냥 한 건이다라고 하면 고의성이 조각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판단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처방을 받아서 만약에 이걸 약품으로서 쓰려고 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처방전 받을 수 있고 또 약품을 지급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들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더 들여다보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마약관리법에상에 이게 라목이라고 한다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는 있어요. 수입한 거기 때문에. 근데 수입 않고 받았다고 한다면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이하 벌금인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밀수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형량이 높은 겁니다. 이거. 그래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아니면은 강력부에서 사실상 보아 씨가 책임 없다고 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혀 몰랐다. 단순한 무지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고의성이 중요한 겁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중한 범죄일 수도 있고 기소유예 정도로 뭐 그냥 기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할 수도 있다. 근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이런 관련된 기사를 우리가 많이 접해봤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는 대규모 기획사들의 그 아이돌을 만들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아이돌. 얼마 전에 정모 씨도 이제 대마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많은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아이돌이 되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서 아주 일부만 살아남아요. 거기 속에서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세계적인 BTS도 존재하지만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트레스 관리가 이 기획사 차원에서 되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마약 사건에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정확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어떤 결과 내는지 좀 지켜보고 또 그때 또 나오게 되면 좀 다뤄보도록 하죠. 전 연인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난 남성이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근데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해서 논란이라고 하는데 이별 통보한 다음 날 찾아가서 욕설과 함께 문을 두드려서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고 무려 4시간 동안 계속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오후 7시경입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남성이 여성 친구네 집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자친구가 집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집에 간 다음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꾸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남자가 대꾸 안 하니까는 소리친 거예요. 너 집에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문 열어. 안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도어락 아시죠? 도어락. 도어락을 이렇게 눌러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남녀 애인 사이에는 서로 생일 같은 걸로 도어락을 넣잖아요. 그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치면서 문을 때리면서 문자비를 막 휘어질 정도로 한 4시간 정도로 소란을 피운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죠. 일단 집에 침입은
못한 건데 네. 4시간 동안 행패 정도를 부리고 못 들어가다가 하고 이 남성이 간 뒤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주거 침입죄로 입건을 해서 경찰에서 입건을 했어요. 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건데 네. 담당 검사가 이거를 불기소 처분 즉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겁니다. 4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뭐 문도 두드리고 발로 차고 만약에 휘어질 정도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분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위험성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교수께서는? 일종의 이제 이별 범죄 아니면 이제 이걸 연인 간의 폭력이라고 보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법기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사기관 같은 데서는 이걸 애매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그렇게 봤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어진 연인 사이 아니면 연인 사이였는데 둘 사이의 다툼에서 벌어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면 기소유예를 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네.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이전의 판단이고 그 피해자는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고 그 안에서 4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더더군다나 거기서만 한 것이 아니라 들어오려고 비밀번호 직접 눌렀단 말이에요. 미수에 그쳤지만 그 부분에 대한 왜 법리적 판단을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고 이 가해자의 이 행위는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번에 이랬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왜 판단 안 했느냐 이게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뭐 남녀간에 뭐 서로가 다툰다거나 그러면 야 둘이서 해결하라 그래 개입하지 마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최근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죠. 더욱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범죄고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데 경찰에서는 이거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은 기소유예로 불기소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했다는 얘기는 혹시 시청자가 착각할 것 같은데 불기소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불기소는 혐의가 없거나 범죄 사실 안 되면은 죄가 안 되니까 처벌 안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범죄 혐의가 되고 공소유지가 될 만한데 참작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그러니까 죄는 있다. 하지만 구태여 재판장에 기소 재판을 안 넘기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기소중지 같은 경우에 기소중지. 범인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소중지. 불기소 처분이나 그래가지고 무조건 재판에 안 넣는 게 아니고 이분 같은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있고 당연히 공소 제기할 수는 있지만 한 번 봐준다. 한 번 봐준다. 기소유예. 거기서 이제 그 판단의 기준이 연인이었거나 연인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돼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검사는 뭐라고 했냐면 직접 주거에 들어가질 못했다. 또 그리고 본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했다. 반성하고 있다. 또 하나 처음이다. 이렇게 봐서 기소유예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팀장님이 말씀하신 건 이전에 계속 해왔던 얘기죠. 그렇죠. 늘 똑같이 해왔던 얘기고. 이런 건 항상 반복해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초범이고 뉘우치고 뭐 이런 거. 제가 말한 건 그 내면에 존재하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를 낯선 사람의 집에 가서 이렇게 했으면 또 다른 건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왜냐하면 예전에 판례에서는 비슷한 경우인데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벌금 받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이 경우는 그 검사가 분명히 그 판례도 알을 텐데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판단할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그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느낄 수 있었는지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지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배 교수님.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법 체계는 국가를 대신하는 검사가 그 가해자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그렇죠. 피해자의 것을 그건 고려 사항이죠. 그러니까 영국 영미법의 당사자주의가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는 법적의 얘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피해자의 고통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 안 한 거냐 아니면 그거를 이제 도외시한 거냐. 검사 쪽에서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근데 그것도 봤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기소유예다라고 하면은 검사의 전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지난달 9일에 동부지법에서는 그 남자 여자 내녀 관계인데 남자가 똑같이 찾아갔어요.
헤어지자 그러니까 네. 최윤정 누르고 똑같은 방법으로 문 두드렸어요. 그런데 벌금 70만 원을 선고를 했거든요. 기소했네요. 예, 예. 형평성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기소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피해자가 합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지금 항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합의를 안 해준 거죠. 항고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도 합의 안 해주고 그랬는데 검사가 단순하게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처벌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언론에서라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검사의 기소 편의가 너무 자의적이지 않느냐. 네. 이런 논란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판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면은 네. 이 정도면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는데 검사가 너무 편의적으로 보는 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네. 그 주거 침입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제 기소유예 근거가 되는 게 뭐 초인종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뭐 도어록을 잠금 장치를 풀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거 침입죄를 너무 우리가 이걸 꼭 들어가야지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판례가 있냐면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네. 좀 오랜 시간 봤어도 주거 침입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집에 화장실 쪽에 화장실에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복도시 아파트에. 거기서 고개를 이렇게 넣어갖고 하는 경우도 주거 침입으로 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쪽에 있는데 주거의 안정을 해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검사님의 판단은 좀 아쉽다는 거죠. 그 소리도 들렸고. 그렇죠. 쿵쿵거리는 이런 위력도 느꼈고. 그렇죠. 이거는 엄청나게 큰 주거 침입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행위 자체는 주거 침입이 되는데 관계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주거 침입을 인정을 했지만 직접 안 들어갔다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표관한 주거 공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애인 관계 있고 직접 들어가지 않았고 초범이다. 반성했겠죠. 이제 그건데 아쉬운 거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런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났겠죠. 그런 사항을 좀 배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이 경범죄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라도 사실은 좀 했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무죄 형태로 만들어버린 거 무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소의 사건에서 지금 검사가 했지만은 이게 또 다른 사건이 뭐 좀 다시 조사한다 그러면 기소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사부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지 이제 본인이 반성한다고 그래가지고 해줬지만 근데 이 주거침입죄가 3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500만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범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소에도 가능은 합니다. 네. 남녀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서로가 이제 좋아하는 사이였다가 이별을 누가 통보하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통보를 받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분노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그때 감정 상당히 좀 힘들 겁니다. 근데 그런 걸 폭력으로 이렇게 푼다거나 찾아간다거나 막 가서 막 욕을 한다거나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하소연을 한다거나 이런 거 예전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어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범죄로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되나요? 제가 보기엔 다른 사람한테 전부 다 그 헤어진 여친에 대해서 비방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도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당사자한테 욕하거나 협박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모욕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불특정 다성이 있어야 되지만 어떻든 모욕죄도 가능을 하고 협박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을 뱉는다든지 밀었을 경우에 또 폭행죄가 되고 처벌하는 거는 아마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서 헤어진 상대편이 어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면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것도 스토킹 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이별 범죄의 한 걸로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도 이제 법조계 일부에선 그리고 그렇죠. 스토킹 처벌하게 하자고 하는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좀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명한 동기가 폭력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스토킹 처벌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국이 난립니다.
우리 잘 해왔지만 지금 확산 속도는 상당히 좀 거세지고 있고 3차 재확산 이 상황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또 방역당국 또 많은 분들께서 수고해주고 계시는데요. 간혹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와서 양경찰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확진을 판정을 받았고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도망을 가서 경찰이 쫓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게 안타까운데요. 음성에 있는 소망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거기 입원하는 계신 데인데 거기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런 어떤 폐쇄병동은 한 번 확진하면 금방 거의 그렇죠. 다 퍼지죠. 예. 오늘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80명 정도가 확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기 확진돼 30명 정도가 있어서 그분들을 이제 서울에 있는 광진구에 있는 센터로 네.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네. 사실 이분들이 그냥 이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라서 일일이 이제 한 앰뷸런스당 하나로 이송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좀 불의의 일종의 사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송하는 분들도 힘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앰뷸런스 하나당 또 보호요원도 있어야 되고 운전요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사실은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갖고 발생한 사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의 확진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그 불편하신 분들을 이송하니까 상당히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그 가운데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근데 전체는 37명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 태워갖고 그 센터 지하로 왔는데 그러면 뭐 같이 이송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명씩 이송을 해야 되니까 예, 대기를 예. 지하에서 해야 되니까 예. 대기하는 과정에서 잠깐 눈 파는 사이에 이분이 택시 타고 도주를 하신 그렇죠. 거죠. 지금 이 건은 국립건강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음성이송원 구급차가 네. 그 차에 2명이 타 있었거든요. 예. 2명이 타 있었는데 아마 구급차 대원이 아마 접수하는 과정에서 자리 비었던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중에 한 명이 안전벨트를 풀고 나와서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예. 충북 음성으로 가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으로 가자고 해서 충주까지 왔는데 그 택시기사분이 보니까 네. 환자복도 입었지. 예. 또 그분이 약간 말을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돈도 충주까지 택시 타고 가셨어요? 갔어요. 예, 충주까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구대에 그분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오후 1시에 도주를 했었는데 3시에 검거했으니까 2시간 만에 신속하게 검거가 된 거죠. 다른 형태의 어떤 접촉은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택시기사님이 좀 택시기사분이랑 네. 그 경찰, 지구대 분들이랑 출동한 지구대 경찰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접촉을 했었으니까 그쪽만 있었지 사실은 더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고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거는 고생하시는 구급차 구급 요원들한테 사실은 좀 될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잠깐 왜냐하면 이게 또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분을 이송하게 되면은 2분 이상이 보호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운전하는 분 빼면 3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 근데 그 인력이 지금 되냐 이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사정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이런 어떤 허점이 있었던 것도 맞는 거고요. 예. 비슷한 경우에 뭐 판결까지 나온 게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을 때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KTX를 타고 장거리 여행 떠난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이 50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클럽을 방문해 가지고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자가격리 하라는 거를 무시하고 KTX를 부산에서 타가지고 수원까지 간 다음에 또 다음 날 4시경에 KTX를 또 타고 다시 온 거예요. 이유 없이 돌아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볼 때는 아마 그 자가격리를 아주 상습은 아니겠지만 임의로 위반에 따라 가지고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했던 거죠. 이건 사실 고의성이 너무 심한 고의성이 거죠. 좀 보이죠. 왜냐하면 놀러 갔다가 또 놀러 왔는데 그걸 자기 차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KTX는 다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만지는 걸 다 만졌을 수 있으면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한 건 이건 상당히 이 위험 가능성 이런 것들 처벌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도 늘면서 자가격리도 상당히 많이 늘거든요. 근데 자가격리를 그냥 단순하게 나 회사 안 간다, 학교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 확진이냐 아니냐 이 기로에 있고 남한테 이걸 퍼뜨릴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조치인데
자가격리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뭐 술 사갖고 온다거나 아니면 누굴 만난다거나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우려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못 느끼는데 네. 만약에 그 접촉을 자기가 어르신들한테 접촉시켜갖고 생명 위험을 정했으면 이건 그거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은 사실은 약한 증상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이 자가격리 위반하고 나서 처벌은 최대 어떻게 내려질 수 있어요? 1년 이하 징역이든지 아니면은 1,000만 원,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500만 원 벌금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벌금한 적도 있어요. 상황 네. 따라서 그 시기라든가 횟수라든가 범행 상황에 따라서 벌금은 차등을 하기 때문에 어떻든 이 형법상 처벌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 코로나를 옮겼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가능하거든요.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방역의 빈틈을 이용해서 이른바 꼼수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꼼수가 있었습니까? 네,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학원가의 변칙 영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종의 스터디 카페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를 네. 그러니까 통째로 빌려갖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학원 영업을 하는 형태가 된 거죠. 아, 장소를 빌려갖고 이제 사실은 거기에는 손님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손님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원 영업은 못하게 했으니 그렇죠. 스터디 카페라든가 영업이 허용된 그런 것들을 공간을 빌려서 학원을 거기서 차린 거군요.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근데 네.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꼼수 영업이라서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꼼수 영업이 지금 많은 게 뭐냐면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도 노래방을 빌린다는 거예요. 노래방 자체를 빌리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 것도 그림도 한다면 또 숙소를 빌리는 숙박업소 아시잖아요. 네. 그 파티를 할 때 숙박업소를 빌려가지고 술도 세팅해주고 또 접대부도 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꼼수 영업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중업소도 9시까지밖에 영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까지는 쉬어야 되는데 새벽 5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오후 12시까지 예. 오후 12시, 새벽 5시부터 술 먹어요. 아침 술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시간 그때는 아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게 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물론 어려운 줄 알지만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걸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꼼수 영업을 한다는 게 아까 교수님 말했던 스터디 카페, 독서실 이런 데도 학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방을 빌려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파가 더 쉬워지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내 잘못이 아닌데 하지만 피해는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뭐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학교 제대로 못 가본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좀 이 상황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협조가 좀 필요하고 함께 좀 방역 지침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조승환님께서 방송 듣다 보니 정말 걱정이네요. 코로나로 모두 힘들지만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